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대답해 주시는 전성재 학생 잘 기억할게요. 갑자기 비가 오면서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돌아섰는데 사람 많은데 가서 조심하도록 하세요.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교무처장 및 기타 보직 교수들이 전철역에서 LG분 전철역에서 막 줄을 서가지고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에 학기 초에 이 강의를 온 오프라인 겸용으로 신청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안 해가지고 지금 바꾸고 싶어도 오프라인 강의를 못 바꾸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강의를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어, 게시판 같은 데다 써주시고 채팅에다 한번 올려주세요. 오프라인 강의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공문을 올려서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 강의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코엔자임 Q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코엔자임 Q. 코엔자임 Q가 이제 NADH에서 첫 번째 컴플렉스 1이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와 수소이온을 뺏어다가 컴플렉스 1이 코엔자임 Q에게 주게 되죠. 코엔자임 Q가 그러면은 전자와 수소이온을 받고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환원. 그래서 코엔자임 Q 산화된 형태 여기 보시면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있는데 여기 이게 이제 전자를 받으면서 여기 H가 끼어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링이 여기에는 이제 이중 결합이 여기 육각형이 양쪽에 있는데 구조가 바뀌죠. 이 언뜻 봐서는 전자가 더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이중 결합이 더 생겼기 때문에 이 링이 이렇게 이중 결합이 3개 있는 그러한 링의 형태로 바뀌게 되죠. 전자 2개와 수소이온 2개가 들어가면서. 자, 코엔자임 Q는 언뜻 봐도 여기 보시면 여기 가로 열고 여기 N, 가로 닫고 N 되어 있죠. 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저 구조 보면은 C하고 H밖에 없죠.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할 것처럼 생겼죠. 그죠? 하이드로포빅한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얘는 리피드, 인지질 이중층, 세포막이 아니죠. 마이토콘드리얼 인너 멤브레인이죠. 마이토콘드리얼 인너 멤브레인에 요 리피드 형태 여기 녹아서 여기 들어가 있다. 그죠? 굉장히 소수성이 있기 때문에 요 인너 멤브레인의 요 리피드 층에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얘들도 리피드이기 때문에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엔자임 Q는 커다란 복합체와 달리 컴플렉스 1, 컴플렉스 3, 컴플렉스 4, 컴플렉스 2 같은 커다란 복합체는 여러 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멀티메릭 프로테인, 굉장히 큰 형태, 프로테인이라기보다는 단백질 여러 개들이 모인 완전히 커다란 복합체인데 코엔자임 Q는 여기 보시면 분자 자체는 어차피 다른 분자에 비하면은 큰 분자지만 컴플렉스들에 비하면 작은 형태죠. 그래서 커다란 복합체와는 달리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분자량이 크지만 얘네들에 비해서는 작다는 얘기죠. 자유자재로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의 인지질층,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이에요. 이거 외막이 아니고 인너 멤브레인, 인지질층을 미끄러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복합체 1에서 3로 왔다 갔다 하면서 1하고 3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전달한다. 이 코엔자임 Q 전자 좀 빨리 배달해. 나도 다음 단계로 전달해 주어야 해. 그래서 1에서 코엔자임 Q 그다음에 컴플렉스 3로 가게 된다는 거죠. 컴플렉스 3. 복합체 1이 NADH로부터 빼앗은 전자를 코엔자임 Q에게 넘겨주고 코엔자임 Q는 복합체 3에게 전달해준다. 복합체 3, 1에서 3, 그렇죠? 복합체 2는 어디서 등장하느냐? 복합체 2는 다르죠? FADH2로부터 빼앗은 전자를 가져온 놈이 복합체 2죠. 그렇죠? 숙시네이트. 우리 TCA 사이클에서 숙시네이트에서 전자 2개를 빼앗고 수소이온 2개 빼앗는
그 단계가 있었죠. 실제로 그래서 숙시네이트에서 빼앗은 전자를 누가 받았죠? FAD가 받아서 FADH2로 환원됐죠. 그런데 그 FADH2나 FADH2가 실제로 복합체 2 안에 단백질에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 복합체 2도 나름대로 구조가 복잡해. 몇 개의 소단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 그리고 조효소 FADH2를 공유결합으로 부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CA 사이클 이미 몇 주 전에 배워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TCA 사이클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죠. 효소들. 그 효소들 중에서 다른 효소들은 대부분 마이토콘드리알 매트릭스 안에 마이토콘드리아에 있으면 그 매트릭스 안에 둥둥 떠다니는 솔루블한 수용성 단백질인데 그 중에서 숙시네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자, 마이토콘드리아 TCA 사이클 다시 한번 볼게요. 챕터 5. 챕터 4구나. 숙시네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엔자임들이 있는데요. 숙시네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요 스텝, 요 각각을 담당하는 엔자임들이 있죠. 근데 여기 요 엔자임들은 요 엔자임 숙시네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는 마이토콘드리알 매트릭스 안에 솔루블하게 존재하는 엔자임이 아니고 멤브레인에 박혀 있다. 왜? 컴플렉스 2도 역시 멤브레인에 박혀 있으니까 1이나 3와 마찬가지로 멤브레인에 박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TCA 사이클의 여러 엔자임들 중에서 다른 엔자임에 비해서 이 숙시네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는 그 위치가 좀 다르다.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엔자임이다. 자, 그래서 복합체 2 볼게요. 복합체 2는 숙시네이트, TCA 사이클의 인터미디에이트 중간 생성 물질인 숙신산, 숙시네이트로부터 전자와 수소이온을 받아서 FAD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엔자임이 숙시네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죠. 숙시네이트를 산화시키고 그리고 역시 컴플렉스 1과 마찬가지로 컴플렉스 1은 NADH를 산화시켜서 NADH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코엔자임 Q에게 줬듯이 컴플렉스 2는 숙시네이트를 산화시켜서 숙시네이트에 있는 전자를 FAD를 거쳐서 다시 코엔자임 Q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컴플렉스가 바로 컴플렉스 2다. 숙시네이트 코엔자임 Q 억시도 리덕테이즈 숙시네이트는 억시데이션 시키고 코엔자임 Q는 리덕션 시킨다. 나는 TCA 회로에서 등장했었던 숙시네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숙시네이트 산탈수소 효소야. 다른 TCA 회로의 효소와는 달리 마이토콘드리아의 내막에 박혀있는 복합체 2의 구성 성분으로 존재한다. 다른 TCA 회로의 효소들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에 이게 이렇게 지금 마우스로 그려가지고 잘 못 그리고 있는데 또 매트릭스 안에 들어있는데 이 숙시네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만은 여기 마이토콘드리아 인너 멤브레인에 박혀있는 인티그랄 프로테인으로 존재한다. 그렇죠? 구성 성분으로 존재하지. 그리고 복합체 1, 컴플렉스 1에도 지난주에 배웠듯이 아이언 설퍼 프로테인, 철황 단백질이 있었죠? 역시 복합체 2에도 복합체 1에 있는 애들과 비슷한 FES 프로테인, 철황 단백질이 존재하고 얘도 역시 FADH2로부터 전자를 받는다. 그렇죠? FADH2가 받은 전자를 아이언 설퍼 프로테인이 다시 받고 전자를 계속 전달하게 되는 거죠. TCA 사이클의 여러 단계 효소 중에서 여기 여러 단계 인터미디에이트 중에서 중간 생성 물질 중에서 숙시네이트가 전자를 FAD에게 뺏기게 되는데 그 FAD는 컴플렉스 2에 연결되어 있다. TCA 회로 편에서는 복잡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숙시네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는 공유결합으로 코엔자임을 아예 자기가 엔자임이 공유결합으로 자기 붙여갖고 다니는 거예요. 공유결합 붙이고 있고 숙시네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는 컴플렉스 2의 구성 단위이다. 전자는 복합체 2 안에서 숙시네이트 그리고 FAD
FAD가 환원되어서 FADH2가 되고 다시 철황 단백질의 순서로 연결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점선 안에 모든 일들이 복합체 2에서 일어난다. 숙시네이트가 푸마레이트로 산화될 때 FAD가 FADH2로 환원되고 FADH2가 다시 철황 단백질 아연 설퍼 프로테인에게 전자를 주고 FAD는 다시 FADH2는 다시 FAD로 산화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고 그리고 나는 이제 코엔자임 Q에게 철황 단백질은 아이언 설퍼 프로테인은 코엔자임 Q에게 전자를 전달한다. 코엔자임 Q가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자, 그래서 복합체 1과 2에서 코엔자임 Q까지 전자가 전달되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어요. 자, 첫 번째, NADH는 컴플렉스 1에서 코엔자임 Q로 전자를 전달하고 FADH2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컴플렉스 2에서 코엔자임 Q로 전자를 전달하고 그죠? 자, 복합체 1과 2에서 뺏은 전자들 모시고 갑니다. 코엔자임 Q가 NADH 그리고 컴플렉스 1 그리고 코엔자임 Q 그리고 FADH2 컴플렉스 2 코엔자임 Q. 자,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길은 코엔자임 Q로 뭉친다. Q에서 만난다. NADH, FADH2 모두. 자, 그러면 그 다음 복합체. 복합체 3는 뭐냐? 이름만 보면 얘가 무슨 일을 하는 녀석인지 알 수 있죠? 코엔자임 Q, 사이토크롬 C, 옥시더 리덕테이즈 컴플렉스. 컴플렉스 3는 코엔자임 Q는 옥시데이션, 산화시키고 사이토크롬 C는 환원시킨다. 그럼 뭐예요? 코엔자임 Q에게서 전자를 빼앗아서 사이토크롬 C에게 주는 그러한 녀석인 거죠. 교수님 그런데 사이토크롬 C, 우리나라 말은 시토크롬이 시토크롬. 시토크롬이 도대체 뭐예요? 종류는 많고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죠.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C1, A3, B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사이토크롬이란 크롬, 철을 가지고 있는 힘 단백질, 힘 프로테인을 일컫는 말이야. 힘이란 폴피린 고리 이렇게 생긴 고리예요. 고리 구조의 화합물 안에 여기 질소 원자 3개 사이에 철 이온이 킬레이션 되어 있어요. 철 이온은 2가 이온이 Fe2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3가 양이온 Fe3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2가 양이온 Fe2 플러스를 페러스 ROUS 페러스 아이온이라고 하고 Fe2 플러스 그렇죠? 2 플러스 2니까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2 발음이 2 우라고 나오니까 페러스 그죠? 그리고 3가 이온은 뭐야? 3가 이온 Fe 3가 이온은 ferric이죠. fer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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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n 3 이 발음이 나니까 ferric 그죠? 3 3가 이온 플러스 페릭 이온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받으면 페릭 아이온이 2가 양이온인 페러스 아이온으로 바뀌고 전자를 다시 잃으면은 2가 양이온이 페러스 아이온이 3가 아이온 페릭 이온으로 바뀌게 된다. 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사이토크롬 모든 종류의 사이토크롬에서 실제로 전자를 받아서 산화와 환원이 되는 것은 힘 안에 킬레이션 되어 있는 철 이온이다. 그래서 환원되면은 페러스 아이온이 되고 산화되면은 페릭 아이온, 3가 이온이 된다. 그래서 이 화살표한 곳에 여기 힘인데 어떠한 분자단이 붙느냐에 따라서 힘 A, B, C, O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그냥 여러 종류의 힘이 있고 구조가 약간씩 다르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또 사이토크롬도 종류별로 서로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 자, 보시면 여기 컴플렉스 3 보면 여기 철황 단백질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죠. 여기 보면 사이토크롬 BH, B하고 약간 아래 첨자 비슷하게 H, 근데 BH라고 써도 돼요. 이거 사이토크롬 BL, 여기는 사이토크롬 C1, 여러 가지 사이토크롬들이 저 안에 컴플렉스 3 안에 들어있어요. 자, 여기 모든 반응은 복합체 3 안에서 일어난다. 여기 3 안에서 일어난다. 3 안에서 복합체 3 안에서 일어난다. 환원된
코엔자임 Q가 NADH 혹은 FADH2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코엔자임 Q, QH2로 환원되었죠. 그럼 얘는 역시 여기서 하나 되어야 되니까 전자를 줘야 되는데 전자를 전달하는 방향은 두 방향이다. 왜? 여기서 사이토크롬, 여기는 사이토크롬 BL이에요. 여기 힘이 있죠. 사이토크롬 BL, 여기는 사이토크롬 BH. 그런데 사이토크롬에서 전자를 받는 것은 철이온이라고 그랬죠. 철이온이 이가 양이온, 삼가 양이온에서 전자를 하나 받으면 이가 양이온으로 환원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받아요. 하지만 코엔자임 Q, H2 환원된 코엔자임 Q의 경우에는 전자를 두 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 양쪽으로 흘려요. 1번 패스웨이, 1번 패스, 이거 2번 패스. 그렇죠? 전자를 전달하는 방향은 두 방향이다. 1방향, 2방향. 1방향은 사이토크롬 BL로 보냈다가 다시 사이토크롬 BL을 사이토크롬 BH로 보냈다가 또 다시 전자는 원래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산화된 코엔자임 Q가 다시 환원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뱅뱅 도는 거고 이걸 Q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환원된 코엔자임 Q에서 사이토크롬 BL로 갔다가 사이토크롬 BH로 갔다가 쟤들끼리 서로 그냥 전자를 뺑뺑 돌리면서 주고받는 거죠. 그죠? 사이클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전자는 어디로 가냐? 여기서 철황 단백질이 여기 역시 있죠. 철황 단백질 여기 아이언 살포 프로틴이 있죠. 걔가 산화된 놈이 전자를 하나 받아서 환원된다.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환원된 철황 단백질은 누구에게? 사이토크롬 C1, 사이토크롬 C1, 사이토크롬 C1인데 얘는 이 전체는 어디에 들어있다? 컴플렉스 3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이토크롬 C1과 사이토크롬 C는 서로 다르다. 사이토크롬 C는 별도로 자기 혼자 존재하는 컴플렉스 3 바깥쪽에 존재하는 애가 사이토크롬 C고 사이토크롬 C1은 컴플렉스 3 안에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여기 사이토크롬 C1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컴플렉스 사이토크롬 C는 앞에 그림이 있었나? 여기 보면 사이토크롬 C는 자기 혼자 있죠. 사이토크롬 C1은 컴플렉스 3 요 안에 구성물질로 들어있는 녀석이고 사이토크롬 C는 바깥에 있는 녀석이다. 사이토크롬 C는 어떻게? 복합체 3하고 복합체 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전달하는 녀석이다. 근데 모든 사이토크롬들이 다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밖에 전달을 못한다. 왜? 철이온이 전자를 받기 때문에 철이온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전자를 수송을 못하겠죠. 페러스, 페릭 아이언, Fe2 플러스, Fe3 플러스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하나만 이동시키니까. 이제 알겠죠? 자, 이제 사이토크롬 C1은 환원되었으니까 사이토크롬 C에게 전자를 전달하게 된다. 자, Q사이클, 여기 Q사이클이라고 했죠. 여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사실 나는 코엔자임 Q는 코엔자임 QH2로 한 번에 환원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전자를 하나 받는 형태는 코엔자임 QH- 세미퀴논이라고 그래요. 자, 코엔자임 Q는 유비퀴논, 여기 케톤 그룹이 두 개 있죠. 뒤에 온이 붙으면은 우리 이런 케톤 그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죠. 무슨 퀴논인데 한쪽은 아직도 여기서 전자 하나 받으면 여기 전자가 여기 들어가면서 위에 들어가면서 OH가 되면서 이제 퀴논의 형태는 없어지죠. 퀴논의 형태 없어지고 템포러리하게 여기 O에서 마이너스 차를 띄고 있고 이 한쪽은 OH 그룹으로 바뀌어요. OH 그룹은 우리가 뭐죠? 올이라고 하죠. 우리 OL, 에탄올. 올이 붙으면 다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인데 양쪽도 알코올로 안 바뀌고 한쪽만 바뀌었다. 반만 바뀌었다. 세미다. 그래서 얘 이름은 세미퀴논. 한 번 더 수소이온과 전자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환원이 되면은 양쪽 다 알코올 그룹으로 바뀌죠. 얘는 유비퀴놀. 유비퀴논이 전자 하나, 수소이온 하나 받으면 세미퀴논이 되고 세미퀴논이 전자 하나, 수소이온 하나 또 받으면은 유비퀴놀이 된다. 유비퀴놀. 그래서 코엔자임 QH- 세미퀴논이 되고 다시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를 추가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QH2, 코엔자임 QH2, 유비퀴놀로 2단계로, 2단계로 환원이 된다. 전자를 두 개를 동시에 받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받는다. 뭐 아까 제가 여기다 했죠. 퀴논이라는 뜻. 케톤기가 있으면 퀴논이고 알코올기가 있으면 퀴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아까 Q사이클인데 Q사이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QH2가 2번 경로로
철황 단백질에게 전자를 주어서 QH2-로 산화되고, 그렇죠? 산화되는 건 이 스텝에 거꾸로 가겠죠. 한 번 전자 주면은 유비퀴놀이 세미퀴논으로 산화되고, 전자를 하나 더 뺏기면은 유비퀴논으로 산화되겠죠. 자, 환원될 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유비퀴논에서 세미퀴논, 유비퀴놀, 산화될 때는 옥시데이션 될 때는 역시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유비퀴놀에서 세미퀴논에서 유비퀴논으로, 그죠? 자, 환원된 녀석이죠. 환원된 녀석이 이제 산화되어야 돼요. 산화되어야 되니까 전자를 두 스텝에 걸쳐가지고, 자, 실제로 여기 있는 코엔자임 QH2 환원된 녀석이 2번 경로로 철황 단백질에게 전자를 주어서 여기 그냥 산화된 형태로 나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두 단계에 걸쳐서 코엔자임 QH- 세미퀴놀을 먼저 겹친다는 거죠. 산화되고 세미퀴놀은 다시 1번 경로로 사이토크롬 Bl에게 전자를 주고 완전히 산화된 형태 유비퀴논으로 완전히 산화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코엔자임 QH2와 양쪽 경로로 전자를 나눠주고 코엔자임 QH로 산화된다. 결국 Q사이클인데 코엔자임 Q에서 요 사이토크린 BL, 사이토크린 BH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요 코엔자임 Q사이클에 참여하는 두 개의 코엔자임 QH2는 Q사이클 요 안에서는 전자 하나씩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씩만 전자를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1번으로도 잃고 2번으로 잃으니까 동시에 두 개를 잃는 거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를 두 개 잃는데 하나는 이쪽으로 보내고 한자는 이쪽으로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산화된 코엔자임 Q는 Q사이클에서 사이토크린 BR, 사이토크린 BH를 거쳐온 전자를 두 개 받아서 여기서 산화된 게 다시 전자 받는 건 어디서 받느냐? Q사이클을 거쳐서 다시 전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 받아서 유비퀴논이 세미퀴놀이 되고 또 한 번 받아서 유비퀴놀이 된다. 그렇죠? 전자를 받는 사이클은 여기서 받는 거고, 그렇죠? 뺏기기도 여기서 뺏기고 받기도 여기서 받고, 뺏길 때는 한 번 뺏기고 받을 때는 두 바퀴 돌면서 다시 환원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전자는 이쪽으로 보내서 아이언 서퍼 프로테인을 환원시키고, 환원된 아이언 서퍼 프로테인은 다시 사이토크롬 C1에게 전자를 주어서 사이토크롬 C1을 리덕션 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Q 사이클 별건 아니지만 전자를 주는 환원된 코엔자임 Q가 전자를 주는 방향이 두 방향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계속 한쪽은 전자 하나가 뱅뱅뱅 돌면서 산화된 코엔자임 Q를 다시 환원시키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이쪽은 전자 하나가 가면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저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뭐다? 모든 사이토크롬이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밖에 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NADH, FADH2, FMNH2 이런 것들 다 한 번에 전자를 두 개씩 받죠. 그죠? 그런데 사이토크롬은 그 태생적 특성상 태생의 한계 때문에 왜 안에 힘을 가지고 있고 힘에는 철이온이 있는데 철이온은 한 번에 전자를 하나씩밖에 못 받아들이니까 한 번에 전자를 하나씩밖에 이동 못 시킨다. 그게 바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되겠어요. 자, 컴플렉스 3 다음에 뭐가 있죠? 사이토크롬 C. 복합체 3의 구성 성분인 사이토크롬 C1이 전자를 이동 가능한 전자 전달자, 모바일 캐리어, 얘도 역시 미끄럽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페리퍼럴 프로테인으로 존재하는 거죠. 멤브레인에. 페리퍼럴 프로테인 실제로 왔다 갔다 한다면서 왔다 갔다. 얘네들도 뭐 멤브레인 안에서 아예 꼼짝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멤브레인에 박혀 있기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얼 인너 멤브레인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동이 제약이 되겠죠. 하지만 사이토크롬 C는 좀 있으면 우리 이제 빙판이 얼어가지고 막 미끄러지듯이 특히 자연대에서 병원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 굉장히 위험하죠. 겨울에 조심하세요. 저 옆방에 있는 대학원생도 재작년인가 거기서 미끄러져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조심하세요. 어쨌든 빙판 위를 미끄러지듯이 사이토크롬 C는 페리퍼럴 프로테인으로 요 멤브레인의 포스포리피드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컴플렉스 3와 컴플렉스 4 사이에서 전자를 왔다 갔다 한다. 컴플렉스 3를 산화시키고 컴플렉스 4를 환원시킨다. 누가? 사이토크롬 C가.
사이토크롬 C가 하는 말풍선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복합체 1, 2, 3, 4처럼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 있지 않고 마이토콘드리아 내막 주변에 붙어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며 전자를 복합체 3에서 복합체 4로 전달한다. 왔다 갔다 해야겠죠, 전자를. 한 번에 근데 역시 사이토크롬 C도 전자를 한꺼번에 하나밖에 이동을 못 시킨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다시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 그렇죠? 사이토크롬 C 여기 있죠? 여기 막간 공간 이너 멤브레인,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여기서 3와 4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C.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힘을 전자 수용체로 가지고 있는 사이토크롬 C는 한 번에 전자 하나씩밖에 운반 못한다. 사이토크롬 C뿐만 아니라 이전에 배운 사이토크롬 BLBHC1 이거 다 모두 어디 있었어요? 컴플렉스 3 안에 있었죠. 이 정도는 이제 외울 수 있죠. 컴플렉스 3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사이토크롬 BL, 사이토크롬 BH, 그리고 사이토크롬 C1 그리고 사이토크롬 C1과 사이토크롬 C는 근본적으로 다른 녀석이다. 그렇죠? 힘 안에 철이온이 환원된 형태 Fe2, Fe2 페러스아이온의 형태이고 산화된 사이토크롬은 삼가이온 페릭이온이다. 즉 사이토크롬들은 힘 안의 철이온이 산화와 환원을 반복하면서 전자를 다음 단계의 전달자에게 전기 전자 전달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사이토크롬 C가 이제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었죠. 그럼 얘는 또 누구한테인가 전자를 줘서 산화되어야 될 텐데 얘가 주는 건 누굴까? 컴플렉스 4. 컴플렉스 4, 복합체 4, 컴플렉스 4는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즈. 얘는 옥시도 리덕테이즈가 아니에요. 왜? 사이토크롬 C는 산화시키는데 누군가를 환원시켜야 되는데 누군가를 환원시킬까? 환원시키긴 환원시키겠죠. 뭘 환원시킬까? 최종 전자 수용체인 여기 산소를 환원시켜서 물로 만들겠죠. 그러면 이 컴플렉스 4의 이름은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즈라고 하지 말고 사이토크롬 C 옥시전 옥시도 리덕테이즈 뭐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그죠? 그렇죠? 사이토크롬 C는 산화시키고 산소는 환원시키니까. 그죠? 안녕 전자 하나 더 물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에 전자 하나씩밖에 이동 못 시키니까 사이토크롬 C도 역시 자, 컴플렉스 4도 경우도 역시 포유동물의 경우 딱 이렇게 처음에 딱 조건을 달면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14개라는 숫자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포유동물 다르고 조류 다르고 파충류 다르고 곤충 다르고 다 다르다. 그죠? 우리 계통분류학 할 때 주로 뭐그 라이보솜의 라이보솜 RNA를 시퀀싱 하죠. 종에 따라서 서로 다른 라이보솜 RNA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마이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저러한 유전자를 시퀀싱해서 서로 이 종 간의 특징, 얼마나 계통적으로 가까운가 그런 거를 보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서로 다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러 가지의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역시 사이토크롬이 있죠. 컴플렉스 4에도 사이토크롬이 있는데 사이토크롬 A, 사이토크롬 A3 그리고 구리이온, 커퍼, 구리이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CUA, CUB 등의 커퍼 센터 프로테인, 아이언, 지금까지 컴플렉스 1, 2, 3에는 뭐가 있었어요? 철황 단백질, 단백질의 중간에 철하고 황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우리 철하고 황 안에 이게 단백질 안에 킬레이션 돼가지고 거기 이제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건데 뭐 사이토크롬도 보면은 철이 이제 전자 이온을 담당하는데 여기 컴플렉스 4에서는 철 이온 말고 구리 이온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렇죠? 구리 이온 물론 철 이온도 컴플렉스 4에서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긴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구리 이온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리도 가끔 섭취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콤플렉스 4에서 구리 이온이 저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구리도 미량 원소로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저런 것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사이토크롬 C가 받아온 전자는 콤플렉스 4에서 누구에게 전달되냐? 먼저 구리 커퍼 센터 프로테인 A, CUA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A,
사이토크롬 A3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퍼센터 프로테인인 CUP가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는 산소에게 전달되게 된다. 이 순서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카퍼센터 프로테인 A, 사이토크롬 A, 사이토크롬 A3, 그다음에 카퍼센터 프로테인 B 이 순서. 그래서 위에 그린 일련의 전자 전달 과정이 복합체 4 사이토크롬 C 억시데이즈 컴플렉스에서 일어난다. 한 번에 한 개씩의 전자가 전달되므로 사이토크롬 C가 왔다 갔다 3와 4 사이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냐? O2가 전자를 몇 개 받아야지 H2 이 두 개의 H2가 될까? 여기 보시면 수소이온이 몇 개 들어가야 돼요? 수소이온이 4개 들어가야 되죠. 일단 수소이온 밸런스를 찾아보세요. 2H2O는 수소 원자가 4개니까. 그죠? 그러니까 O2가 수소이온 4개와 전자 4개를 받아야지 물로 환원되겠죠. 산소 분자 하나가 수소이온 4개와 전자 4개를 받아야지 2개의 물 분자로 환원되는 거죠. 반대로 물 분자 입장에서 하나의 물 분자라고 생각하면은 산소 원자, 산소 분자 반 개가 수소이온 2개와 전자 2개 받아야지 한 분자의 물로 환원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O2 플러스 4H 플러스 일렉트론 4개는 2H2O라고 표현한 책도 있고 생성되는 물 분자 하나당 기준에 2분의 1 O2 플러스 2H 플러스 전자 2개는 H2O라고 적은 책도 있다. 어차피 같은 얘기인 거죠. 그죠? 이런 바보 같은 거 묻는 학생들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물 분자 하나를 만들려면은 물 분자 2개를 만들려면은 산소 원자 하나를 환원시켜서 물 분자 2개를 만들려면은 사이토크롬 C가 컴플렉스 3와 컴플렉스 4 사이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까? 4번이죠, 4번. 전자가 4번 이동되어야 하니까 4개의 전자가 O2에 전달되어 물이 2분자 생긴다. 자, 최종 전자 수용체 산소의 아우라. 자, 산소가 호흡 레스피레이션에 있어서 무지하게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원심과 돌의 비유가 있었죠. 뜨거운 돌, 전자 전달계, 그죠? NADH 혹은 FADH2액에서 뽑은 전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순서대로 쭉 서가지고 가족들이, 그죠? 원주민들이 동굴 안에서 뜨거운 돌을 갖다가 모두 조금씩 옮겨가면서 나눠가면서 아주 추울 때 손을 덮이는 거죠. 모두 에너지를 조금씩 뺏는 거죠. 맨 처음에 뭐 아빠, 큰아들, 작은 딸, 이렇게 쭉 최종적으로 서서 맨 마지막에는 아주 다 식어버린 에너지가 많이 빠진 전자라도 너무나 전자라면 모든 것을 다 좋아하는 그런 전자 억셉터가 존재해서 최종적인 전자 수용체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우리 마이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기에서 그렇게 모든 전자라도 에너지가 다 빠진 기저 상태의 전자라도 받고 싶어서 안 달라서 최종 전자 수용체로 존재하는 게 누구다? 바로 산소죠, 산소. 그래서 원시인과 뜨거운 돌 비유에서 알아보았듯이 전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빠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전자도 수용해서 활성화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끝까지 쪽쪽 짜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야.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생물들, 즉 어네어로브는 산소 호흡을 하지 못하고 무산소 호흡을 하는데 이때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얘네들이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된다. 얘네들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환원되겠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효과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 왜 산소가 받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10초만 잠깐 쉴게요.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산소가 받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일까?
자,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했을 경우 다른 분자단을 뭐 다른 아니면 다른 아이온을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했을 경우보다 에너지의 차이가 난다. 그렇죠? 이 E0 프라임의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죠. 산소는 저 밑에 있어요. 네? 문제 있어요? 아니죠? 네. 이 E0 프라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델타 값이 그만큼 전자를 전달할 때 NADH 플러스와 산소 안에 저 표준 환원 전위의 차이가 금속과 해제 요청. 여기 유민지 학생 목소리가 들려요. 표준 환원 전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산소를 사용하지만 좀 더 델타 E0 프라임 이 값을 이 차이를 크게 할 수 있다. 이게 커야지 델타 G는 마이너스 NF 델타 E0였죠, 그죠? 그죠? 그래서 What the fuck? 학생 목소리 들려요.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했을 경우 다른 분자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했을 경우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렇죠? 얘네들은 왜 그런 걸까? 얘네들은 내가 무섭기 때문이다. 왜 무서운 것? 자,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리학에서 말하는 호흡과 이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에서 말하는 호흡이 서로 다르죠. 생리학에서 말하는 호흡은 횡격막하고 이 갈비뼈 케이지를 갖다가 들렀다 놨다 하면서 이 가슴 통의 이 볼륨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 허파 꽈리를 커졌다 줄였다 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CO2를 내뿜는 과정을 생리학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에서 말하는 respiration, 생화학에서 말하는 호흡, respiration은 산소를 혹은 뭐 다른 최종 전자 수용체를 이용해서 전자를 전달해서 환원된 조효소 NADH 혹은 FADH2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ATP를 만들어낸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respiration이라고 해요. respiration은 산소를 최종 수용체로 사용하면은 aerobic respiration, 그렇죠? 산소 호흡 그리고 산소가 아닌 다른 분자단들 이런 애들을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면은 anaerobic respiration.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해야지만 훨씬 더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데 왜 다른 생물들은 왜 anaerobic respiration을 하는 생물들은 불행하게도 산소를 사용하지 못할까? 산소가 무서운 이유는 자, 앞 페이지에서 나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면은 활성화된 전자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뽑아내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왜 모든 생물들이 다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산소가 무서워요. 자, 산소는 굉장히 전자를 좋아하죠. 전자 주세요. 전자 보고 싶어. 이쪽부터 여기다 전자. 전자 하나 딱 들어가면 이제 활성산소가 되는 거죠. 전자 맛 하나 보니까 땡기네. 처음엔 모르고 있다가 산소인 상태는 모르고 있다가 일단 전자 하나 맛을 보면은 나머지 전자 4개를 다 채워가지고 물 분자로 환원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전자가 땡기네. 그죠? 그래서 O2가 전자 하나를 받으면 O2 위에 마이너스 슈퍼 옥사이드 라디컬 아주 대표적인 활성산소.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오는 애들 우리가 다 통틀어서 슈퍼 옥사이드 라디컬 그리고 수산화 아이온 이런 거 뭐 얘는 항상 존재하니까 그리고 얘 말고 수산 라디컬 여기 OH 수정이 안 된 분들은 여기 OH-라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OH-가 아니고 OH- 말고 위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으세요. 수산 라디컬, 하이드록시 라디컬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과산화수소 자, 슈퍼옥사이드 라디컬 하이드록시 라디컬 그리고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 과산화수소 얘네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Reactive Oxygen Species 활성산소라고 불러요. 활성산소 우리가 ROS라고 하죠. R O
ROS, reactive, reactive oxygen species, reactive 알죠? REACTIVE, oxygen, 산소, species, 종류, 활성산소. 그래서 활성산소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 superoxide radical, 그리고 수산 radical, 하이드록시 radical, 그리고 과산화수소. 얘네들을 다 우리가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산소가 산소 분자가 전자를 하나 받으면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O2-가 되고, O2- 두 개가 부딪히면은 전자를 한 군데 몰아주는 거죠. 한 군데. 얘는 다시 전자를 빼앗겨가지고, 하나는 전자를 빼앗겨서 다시 물로 돌아가고, 한쪽에서 전자를, 둘 중에서 센 놈이 랜덤하게 어느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쪽 전자와 전자 두 개를 여기서 가져온 놈 하나, 원래 가지고 있던 놈 하나, 그리고 수소이온 두 개 받아들여서 뭘로 변하게 되냐?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옥시프리라고 해요. 요즘은 뭐 다치는 경우들이 많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름에 반바지 입고 골목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지면은 엄마 무릎이 따졌어 하면 집에서 엄마가 옥시프리라고 딱 약을 딱 뿌리면 거품이 확 나면서 엄청 따가운 그런 소독약이 있어요. 바로 그 옥시프레 주성분이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죠. 과산화수소를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병균들을 갖다가 살균시키는 건데, 살균시키는 원리가 뭐예요? 바로 그 병균들, 여러 가지 세균들의 멤브레인이나 단백질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그 세균 가지고 있는 분자들을 망가뜨리는 게 바로 이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살균 메커니즘이죠, 그죠? 그래서 과산화수소 수라고 팔죠. 과산화수소 이게 아마 분자량을 계산하면 아마 38% 정도가 아마 맥시멈일 거예요. 더 이상 농도 높은 건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갖다 물에다가 희석해가지고 과산화수소 수라고 팔죠. H2O2하고 H2O하고 섞어가지고 이게 약국에서 파는 과산화수소수, 우리가 살균용으로 쓰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자, 과산화수소는 어떻게 되냐? 철이온에서 페러스 아이온을 페릭 아이온으로 산화시켜서, 그렇죠? 그럼 다시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수산화 아이온, 얘는 물 쪽에 어느 정도 항상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은 또 H2O2가 뭐가 되냐? 수산화 라디칼 OH-가 돼요. 얘도 역시 남한테 전자 뺏기 최고수 하이드록시 라디칼이다. 하이드록시 라디칼은 알케인 유기화합물, 우리 여러 가지 세포 안에 뭐 지질, 뭐 단백질 그런 데에 있는 유기화합물들 얘기하는 거야. 세포 안에 유기화합물들에게 전자를 빼앗아서 알킬 라디칼, 또 하나의 라디칼을 만드는 것은 자기는 다시 물로 환원된다. 그렇죠? 세포 내 유기물, 단백질, 뭐 DNA 이런 것들이 산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이시스가 이렇게 세포 안에 마음껏 돌아다니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든 세포 안에 마음껏 돌아다니게 되면은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 분자로부터 전자를 막 빼앗아서 세포 안의 분자들을 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산화시켜서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산소를 잘 이용하려면, 산소를 잘만 이용하면은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쓰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뽑았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이런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놈들은 왜냐하면 산소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소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좋고, 그렇죠? 잘 이용하면 좋은데 잘 관리를 못했을 경우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세포 안에 많은 분자를 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려면 어떻게 되냐? 얘를 잘 가둬놓으면 된다. 자, 산소란 놈은 원래 전자 하나 맛을 보면은 나머지 전자 3개를 더 빼앗아서 전자 4개를 받아서 물이 될 때까지는 주변으로부터 계속 전자를 빼앗으러 다니는, 즉 주변 물질을 계속 산화시키는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자 4개를 다 받아서 안전한 물이 될 때까지 컴플렉스 4 안에 있는 철 아이온과 커퍼 센터 프로테인이 있었죠, 아까. 이 커퍼 이온이 서로 산소를 꼭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한다. 복합체 4, 사이토크롬 C 컴플렉스, 옥시데이즈 컴플렉스 안에서 철 이온과 구리 이온이 얘를 딱 붙잡고 전자 4개 받아서 물 분자 될 때까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밖에서 말썽 피우지 말고. 그래서 차분히 기다려라. 그렇죠? 사이토크롬 C로부터 전자를 하나하나 4개 받아가지고 물
분자가 될 때까지 이 안에 잡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호흡해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고등 생물들이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요 커퍼, 아연, 철이온과 구리이온 덕분이다. 철이온과 구리이온이 우리 마이토콘드리아의 콤플렉스 4 안에 존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산소를 위험하게 잘 이용하지 못했을 테고 산소가 밖으로 막 나와서 우리는 결국 어니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을 해서 아직까지도 미생물 형태로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진화를 해가지고 고등생물이 되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컴플렉스 4, 복합체 4 안에 철 이온과 구리 이온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환원된 주요소 NADH, FADH2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전자 전달기에서 전달하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뽑아낸다는 것까지 배웠는데 이 전자의 에너지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일까? 자, 전자의 에너지를 뽑아서 조금씩 전달하면서 다시 원시인 그 뜨거운 돌 비유해서 뜨거운 돌에 있는 열기를 온 가족이 조금씩 돌을 전달하면서 모든 그 원시인들이 차가운 손을 다 녹였어요. 조금씩. 자,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조금씩 전자 전달기의 모든 구성 성분들이 나눠 가지는데 과연 그걸 갖다가 어떻게 ATP를 이용하는 에너지로 만들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결국은 ATP로 저장을 해야지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코인을 뭐 트레이드해서 아니면 어디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돈을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디서 뭐 내 가상 계좌에 무슨 뭘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갖다가 계좌로 전달해서 입금이 안 되면 내가 쓸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밖으로 줄줄 새어버리는 열 에너지 같은 거면 우리가 쉽게 저장해서 이용을 못 하겠죠. 결국은 뭘 해야 돼요? 결국은 안정적인 ATP의 형태로 전환시켜서 저장해야지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안팎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만들어서 자, 수소이온 농도 차이라는 게 지금 제일 처음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댐 안에다가 물을 쌓아 놓듯이 댐 안에다가 물을 쌓아 놓으면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댐 안에 물을 쌓아 놓았다가 쌓아 놓은 게 에너지죠. 하지만 그 댐에 수문을 열어 가지고 그 터빈을 돌릴 때까지는 그 발전기를 돌릴 때까지는 그게 에너지가 아닌 거죠. 수문을 열어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발전기가 뱅뱅뱅 돌면 그때부터 비로소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댐 안에다 물을 쌓아 놓듯이 수소 이온을 한쪽에 쌓아 놓는다. 어디에 쌓아 놓을까? 마이토콘드리아 인너 멤브레인과 아우터 멤브레인의 사이 막간 공간에 수소이온을 쌓아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라는 새로운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만든다. 위치 에너지란 말을 안 쓰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니까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더래요. 위치 에너지보다는 포텐셜 에너지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포텐셜을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도 힘들어요. 가능성 야 너는 참 훌륭한 지금 공부하는 태도를 보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다른 학생들은 다 그 카메라를 켜놓고 있는데 마치 두 분만 카메라를 켜놓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예의 바른 학생으로 성공할 포텐셜이 엿보인다 뭐 그런 말 쓰는 거 있죠. 포텐셜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우리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물리 뭐 그런 거 배운 분들은 뭐 위치 에너지는 뭐 mgh 뭐 중력가속도 곱하기 하이트 그래서 높은 데 물건을 올리면 그냥 떨어지면서 뭐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포텐셜 에너지죠. 높은 데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중력에 의해서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맞아요. 즉 저기 높은 데 저장되어 있는 물건들은 언젠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별로 안 나는데 지진이 많이 난 이웃 나라 같은 거는 항상 높은 데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들을 쌓아놓지 않죠. 높은 데 쌓여 있는 물건들이 언제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머리를 때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로 물을 저장한다. 수소이온을 갖다가 마치 댐에다 물을 저장해 놓듯이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 마이토콘드리아의 아우터 멤브레인과 인너 멤브레인 사이에다 저장해 놓는다.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만들어서 ATP 합성에 사용한다 정도로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서부터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이토콘드리아 안팎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수소이온 농도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케미 오스모틱 커플링이라고 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도 세포생물학 시간에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케미 오스모시스 티오리, 그때 뭐 하이파테시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론은 이론인데 아직까지 그때 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교과서 예전 거라서 그런지 데로보티스라는 아주 유명한 세포생물학자 아버지와 아들이 만드는 그런 책인데 거기 케미 오스모티스 티오리라는 걸 제가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아, 이래가지고 수소이온 농도 기획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잠시 뒤에 봐요. 채팅으로 한 분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한다고 그러시면 아마 제가 공문으로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제가 공문을 보낼 수 있게 할 테니까 LMS에다가 남겨주세요. 오프라인 강의를 원한다. 자, 그래서 케미 오스모틱 커플링. 자, 오스모시스. 여러분, 오스모시스가 뭐죠? 뭐 정수기 같은 거, 역삼투압 정수기, 삼투압 오스모시스라는 게 뭐예요?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용질이 아닌 용매인 물 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오스모시스라고 하죠. 케미 오스모시스틱 커플링이라는 것은 물 분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다? 화학 물질의 일종인 수소이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케미 오스모시스, 뭐 케미 오스모틱 커플링, 화학적 삼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삼투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는 뭔가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마이토콘드리아 내막 인너 멤브레인 안팎으로 수소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소이온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에너지 제너레이션, ATP 합성과 연관시켜서 얘기해 보자. 그래서 이러한 케미 오스모틱 하이파테시스 혹은 케미 오스모틱 티오리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케미 오스모틱 커플링이라는 것은 커플들이 끼는 반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커플에다 RING를 하면 커플링 반지가 되겠지만 커플링이라는 건 뭐 두 개의 반응이 서로 결합해서 얘가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고 얘가 안 일어나면 얘가 안 일어날 때 우리 커플링이라는 말을 써요. 커플되어 있다. 두 반응이 커플되어 있다. 뭐가 커플되어 있어? 막간 공간, 마이토콘드리아의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 막간 공간에 수소이온이 마치 댐 안에 물을 쌓는 것처럼 쌓이는 현상하고 ATP 합성이라는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동시에 일어난다. 서로 커플되어 있다. 그래서 케미 오스모틱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까지는 NADH와 FADH2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전자 전달계의 구성원들이 전자를 전달하는 것을 배웠지. 그렇죠? NADH부터 컴플렉스 1, 그리고 코엔자임 Q, 그리고 컴플렉스 3, 사이토크롬 C, 컴플렉스 4, 산소. FADH2, 컴플렉스 2, 코엔자임 Q, 컴플렉스 3, 사이토크롬 C, 컴플렉스 4, 그리고 최종적으로 산소. 그죠? 전자를 전달했어요. 전자를 전달하는 와중에 뜨거운 돌을 갖다가 쭉 가족들이 전달하듯이 전자 전달계의 모든 구성 성분,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BH, 사이토크롬 BL, AA3 이런 것들이 철황 단백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자의 에너지를 조금씩 받아서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전자의 에너지를 과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ATP로 전환할 수 있을까? ATP로. 그건 고등학교 때도 배워요. 전자가 전달될 때 수소이온이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서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소이온 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자가 전달되는 와중에
수소 이온이 막간 공간으로 이동하는 걸까요? 궁금하네. 나도 궁금하죠. 그죠? 자, 이게 보시면은 막간 공간. 막간 공간이 뭐 막 가는 공간이 아니라 막간 공간, 막과 막 사이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 그리고 이쪽은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 안에 있는 수소 이온이 전자의 전달에 따라서, 자, 전자가 이제 NADH가 FMN을 통해서 철황 단백질 통해서 이렇게 유비퀴논으로 코엔자임 Q로 전달이 되죠. 이 전달되는 와중에 전자의 균위가 점점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방출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 두 개가 전달될 때 NADH로부터 나온 전자 두 개가 전달될 때 컴플렉스 1에서는 수소 이온 몇 개를 네 개를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 안쪽으로부터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로 이동시키고 컴플렉스 1에서는 4개, 컴플렉스 3에서도 몇 개? 역시 4개. 사이토크롬 B 철황 단백질 사이토크롬 C1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역시 그 에너지 차이만큼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 4개를 역시 컴플렉스 3에서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서 막간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자, 사이토크롬 C는 그냥 중간 전달자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컴플렉스 4에서 수소이온 2개를 사이토크롬 A와 사이토크롬 A3를 그리고 뭐 커퍼 센터 프로테인 있었죠? 얘들 사이에 전자가 전달되는 와중에 거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 두 개를 매트릭스에서 마이토콘드리얼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NADH의 경우 최종적으로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 두 개가 전자 전달기에 전달되면서 NADH는 NAD 플러스로 산화될 때 물 분자가 두 개니까, 그죠? 전자가 두 개니까 물 분자가 한 개 생길 때 수소이온은 몇 개가 막간 공간으로 이동한다? 10개가 이동한다. 4 플러스 2, 4, 4, 2 합이 10개가 이동한다. 자, 그래서 윗그림에서 보듯이 NADH가 가지고 있는 H 플러스와 전자 중에서 전자만이 전자 전달기에 복합적으로 전달되고 수소이온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전자 전달기는 수소이온 전달기가 아니에요. NADH나 FADH2는 전자 두 개를 가지고 있고 NADH 경우에 수소이온 하나, FADH2의 경우는 수소이온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수소이온은 전달되는 게 아니고 수소이온은 NADH와 NAD 플러스로 산화되는 순간 혹은 FADH2가 FAD로 산화되는 순간 수소이온은 밖으로 방출되고 전자만이 이렇게 전달된다. 수소이온은 전달되지 않는다.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되는 순간 여기서 유리되는 수소이온 두 개와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의 다른 수소이온들이, 자, 여기서 수소이온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두 개, 여기 NADH, H, 그쵸?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뿐만 아니라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 있던 다른 수소이온 8개까지 덩달아서 10개의 수소이온이 매트릭스에서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 여기 이렇게 벽돌색으로 색칠한 이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어이쿠, 여기는 우리 수소이온 농도가 너무 높아서 그랬겠네. 전자 전달기가 계속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 안에 수소이온이 계속 쌓여가지고 막간 공간,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의 수소이온 농도는 높고 매트릭스의 수소이온 농도는 낮아진다. 자, 고등학교 생명과학에는 pH로 얘기를 하죠. 막간 공간의 pH는 낮아지고 매트릭스의 pH는 높아진다. 농도 기울기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소이온들은 마치 댐 안에 쌓여있는 물처럼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 내막 안과 밖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가 일종의 아까 얘기했듯이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포텐셜 에너지를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고통이 느껴지죠. 포텐셜이란 말은 차마 못 쓰고 가능성이란 말을 쓰기에는 어색하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했는데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한다. 댐에 물을 가두어 놓은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된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농도 차이가 어떻게 에너지로 쓰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게 댐에 물을 쌓아놓은 것처럼 높은데 물건을 올려놓은 것처럼 걔를 떨어뜨리면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렇죠? 여기는 널널해 빨리 내려와. 자, 여기 너무 붐벼서 도저히 못 있겠다. 저기 F0, F1, ATPase를 통해서 탈출할게. ATPase 이름 자체는 ATPase, ATP를 분해하는 그러한 효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의 엔자임이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를 촉매한다. 그래서 F0, F1 ATPase는 ATP를 분해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돌리면 합성도 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ATP를 합성하는 건데 이름은 그냥 분해하는 ATPase라고 붙었어요. ATP 신테이즈가 아니라 ATPase, F0, F1 ATPase. 되게 ATPase 그러면 뭐를 분해하는 그런 효소죠. 우리가 리피드를 분해하는 효소는 라이페이즈, 펩타이드를 분해하는 효소는 펩티데이즈, 그렇죠? 이런 식으로 ASE를 붙이면 뭐뭐를 분해하는 효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ATPase 맞아요. ATP를 분해하는 효소 중에서 ATPase라는 이름을 가진 격들이 많은데 이건 실제로 ATP를 분해하는 것보다는 정반응인 ATP를 합성하는 걸로 더 유명하죠. 그래서 ATP를 합성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F0, F1 ATPase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여러 가지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진 멀티 프로테인 컴플렉스예요. 근데 F0라는 파트는 어디에 박혀 있다? 인너 멤브레인, 마이토콘드리얼 인너 멤브레인 안쪽에 박혀 있고 F1이라는 파트는 어디로 돌출해 있다? 마이토콘드리얼 메이트릭스 쪽으로 돌출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ATP를 만드는 활성은 이 F1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너무 붐벼서 도저히 못 있겠다. F0, F1, ATPase를 통해서 이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우, 널널하고 좋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빨리 저 탈출구를 통해서 나가자. 그래야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겠지.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한쪽만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인터멤브레인 쪽에는 수소이온이 많고 반대쪽은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는 수소이온이 적다. 이거는 무질서도가 적은 거죠. 양쪽으로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델타 S가 증가하게 되고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고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 엔트로피가 증가해야지 자유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그렇죠? 자유 에너지가 떨어져야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런 엑소고닉 리액션하고 ATP를 만드는 엔도고닉 리액션을 커플해서 ATP라는 평소에 만들기 힘든 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델타 G가 네거티브인 수소이온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반응과 커플시켜서 케미 오스모틱 커플링, 그렇죠?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것과 맞물려가지고 수소이온이 농도 9배에 순응해서 역행하는 게 아니고 순응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반응과 ATP를 합성하는 반응을 서로 커플시켜서 ATP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얘가 일로 들어오면 서로 행복하고 좋은 거죠. 널널하고 좋아요. 그리고 ADP와 포스페이트를 꾸겨 넣어가지고 ATP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댐에 가두어 놓은 물을 수문으로 방출해서 수력 발전을 하듯이 수소이온을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에서 매트릭스로 방출하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합니다. 이분이 이 머리숱 없는 분이 바로 케미 아스모틱 하이포테시스를 처음 주장하신 피터 데니스 미첼. 그렇게 최근까지 살아계셨죠, 그죠? 그렇게 최근이 아니구나. 여러분에게 1992년은 30년 전인데 저한테는 마치 어제처럼 느껴지는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지. 저기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 걸치고 있는 이렇게 생긴 놈을 F0, F1, ATPase라고 한다. 수소 이온을 통과시키면서 수소이온의 기울기를 포텐셜 에너지로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거대한, 엄청 크겠죠, 그죠? 효소라고 할 수 있다. 오스모시스 3T 현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반투과성 막 안팎으로 물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동하는 것은 물 분자가 아니고 수소이온이기 때문에 화학 삼투라고 부르는데 뭐 다른 때는 이런 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케미 오스모시스. 다른 뭐 화학 물질이 이동할 때도 역시 케미 오스모시스가 뭐 그런 말을 사실 좀 어색해서 쓰지 않고 여기서 워낙 이
F0, F1 ATPase의 발견이 워낙 위대한 거기 때문에 케미오스모시스라는 약간 좀 어색한 말을 여기서 쓰는 건 좀 봐주고 있다. 좀 어색하지만 봐주자. 워낙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F0, F1 ATPase의 구조 볼게요. 구조, 재밌죠? 구조. 자,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 이게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할 수 있나 공부해보자. 자, F0 여기는 멤브레인에 박혀있는 형태, 그리고 F1 이쪽은 바깥으로 매트릭스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라고 했죠. 자, 두 개를 분리해 볼게요. F0는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있는 F0 컴포넌트. F0 컴포넌트의 서브닛은 로마 알파벳으로 불러요. A, B, C. 반면에 F1 컴플렉스 서브닛은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입실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입실론 이렇게 그릭 레터로 그릭 알파벳으로 불러요. 자, F0부터 볼게요. 나는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있는 F0 컴포넌트. 빙빙 회전하는 10개의 C 소단위체, 그리고 수소연을 통과시키는 A 소단위체, 그리고 F0 컴포넌트와 연결을 시켜주는 B 소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B 소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딴 건 모르겠는데 C 소단위체가 제일 중요하다. 얘가 빙빙 돌면서 10개의 C 소단위체. 그리고 F1의 경우에는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 쪽으로 삐져나온 F1 컴포넌트야. 움직이지 않는, 실제로 움직이는 건 감마와 입실론은 뱅뱅 도는데 입실론은 별로 안 중요해요. 실제로 중요한 건 감마.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알파, 베타 소단위체가 있다. 그리고 알파, 베타 소단위체는 각각 3개씩 있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소단위체 델타, 그리고 F0의 C 소단위체와 연결되어서 빙빙 회전하는 감마와 입실론 소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C와 감마가 서로 연결돼서 뱅뱅 돌고 알파, 베타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 자, 그러니까 F0 A 소단위체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여기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어디서?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에서 매트릭스 안쪽으로 들어와요. 통과할 때마다 F0의 C 소단위체로 구성된 원통 모양의 구조, 하늘색으로 그린 원통 모양의 구조와 그것에 연결된 이 F0의 가운데 있는 감마가 뱅뱅 돈다. 그리고 감마 연결이 입시론까지 같이 도는데, 그래서 특히 F0 컴포넌트의 감마 소단위체, 즉 축이 알파 소단위체 안에서 빙빙 돌면서 어떻게 ATP를 합성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F0, F1 ATPase에서 ATP가 합성되는 메커니즘 바로 바인딩 체인지 모델로 설명했었다. 누가? 보이어라는 이분이. 일단 F1 컴포넌트를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자는 거죠. 밑에서 보고 있죠, 지금 여학생이. 네, 보이어 박사님. 밑에서 보니까 F1 컴포넌트의 알파 소단위체, 그리고 베타 소단위체 3개씩과 밑을 받치고 있는, 무너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는 델타 소단위체,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축인 엑시스인 감마 서브닛이 보인다. 자, 폴 보이어는 이 바인딩 체인징 모델로 1997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뭐 노벨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보시면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자, 알파 3개 있고 베타 3개 있고 감마 축이 가운데 있고 뱅뱅 돌아요. F1 컴포넌트를 밑에서 보면 저렇게 보일 테지만 실제로 델타 소단위체가 하는 건 그냥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지탱해주는 역할, 그리고 알파 소단위체가 하는 일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베타 소단위체를 도와주는 역할. 실제로 일을 하는 건 누구다? 베타와 감마 서브유닛. 그래서 베타와 감마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베타 소단위체가 3개니까 베타 서브유닛이 3개니까 각각 베타 1, 베타 2, 베타 3라 부르자.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려서 이런 모델을 생각해 볼게요. 중요한 거는 안에서 빙빙 도는 감마 서브유닛이 빙빙 도는 감마 소단위체에 대한 베타 소단위체의 상대적인 위치. 자, 감마 서브유닛이 돌긴 도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캠 같은 게 튀어나온 게 있죠. 그죠? 실제로 분자 구조가 약간 다르게 생겨가지고 돌 때마다 제가 움찔움찔 약간 옆에 있는 베타 서브닛들을 건드려가지고 약간 구조를 변형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감마 서브닛이 이쪽 방향으로 도는데 돌 때 도는 방향의 뒤쪽에 있는 것과 앞쪽에 있는 것과 그리고 바로 정면에 있는 것들의 구조가 각각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베타 서브닛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컨피규레이션,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베타 서브닛은 오픈, 루즈, 타이트 이렇게 세 개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오픈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죠. 열려져 있어서 ATP를 만들기 위한 substrate인 ADP와 inorganic phosphate, 무기 인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려 있는 형태. 그리고 루즈 형태는 ADP와 phosphate를 적당하게 널널하게 붙잡고 있는 형태. 그리고 타이트 형태는 꽉 눌러가지고 다져가지고 그죠? ADP하고 phosphate를 넣어가지고 다져서 붙어라 두 개가 ATP로 만들어지죠. 꼭꼭 다져서 ATP를 만드는 형태.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래서 F1 컴포넌트에서 직접 ATP 합성을 담당하는 서브닛인 베타 서브닛은 세 가지 형태, OTL이 가능하다.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O는 오픈, ATP를 만들기 위한 기질인 포스페이트와 ADP와 포스페이트를 꽉 받아들이기 위해 열린 형태, T는 타이트, 꽉 눌러서 ATP를 만드는 상태, 루즈는 O와 T의 중간 형태이다. 각각의 소단위체는 소단위체가 빙빙 돌아감에 따라 소단위체가 감마 서브닛이 빙빙 돌아감에 따라서 각각 OLT의 순서로 OTL이 아니고 OLT의 순서로 O가 L이 됐다가 그렇죠? 오픈 열렸다가 루즈 됐다가 타이트 됐다가 오픈 루즈 타이트 오픈 루즈 타이트 이렇게 계속 모양을 바꾸어서 ATP를 만들어낸다. 좌절했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 감마가 돌아감에 따라서 어떻게 베타가 모양을 바꾼다는 것일까? 자, 이 베타 서브닛은 고정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감마가 돌아간다고 그랬죠. 나 감마축이 고정되어 있는 베타 소단위체 안에서 빙빙 돌면서 베타 소단위체를 주물럭 한다고 그랬죠. 주물럭해서 변해라. 주물른다기보다는 건드려가지고 모든 단백질들끼리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건드리면은 그 모양이 변할 수가 있어요. 주물럭거려서 즉 접촉해서 오픈에서 루즈에서 타이트 형태로 모양의 변화를 유도시킨다는 거다. 그래서 단백질들은 단백질끼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양이 즉 구조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소단위체의 삐쭉 나온 부분을 접하고 있는 소단위체는 T 형태, 타이트 형태, 감마가 빙빙 도는 방향의 뒤쪽에 있는 형태는 오픈 형태, 앞쪽에 있는 소단위체는 L 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얘가 또 120도, 320도니까 3분의 2파이 120도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딱 오게 되면 얘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요? 루즈에서 타이트.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오픈에서 이쪽 베타 1은 오픈에서 루즈, 그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딱 되면 얘는 타이트에서 오픈.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돌아감에 따라서 오픈은 루즈는 타이트, 다시 타이트는 다시 오픈 이렇게 세 개가 서로 계속 바뀐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따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은 그런데 NADH 한 분자당 ATP가 세 분자 만들어진다. 어떻게 그러한 스토이키오메트리, 그러한 양적인 관계를 어떻게 정립시킬 수 있었을까 궁금해질 수 있죠? 교수님 그런데 제가 비록 공부는 잘 못했지만 NADH가 한 개가 산화되면 ATP가 세 개가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보이어 박사님의 바인딩 체인지 모델을 통해서 왜 ATP가 세 개 생기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자, 아까 앞에서 NADH 하나가 산화되면 수소이온 10개가 마이토콘드리아의 막간 공간으로 수송되는 거 기억나죠? 그죠? 막간 공간으로 여기서 컴플렉스 1에서 4개, 컴플렉스 3에서 4개, 컴플렉스 4에서 2개, 그죠? 도합 4, 4, 2, 10개의 수소이온이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로 이동된다. 자, 우리들은 마이토콘드리아 막간 공간에 있는 NADH 하나의 전자 전달로부터 만들어진 10개의 수소이온. NADH 한 개가 산화되면서 전자 두 개를 이루면서 즉 막간 공간으로 수송되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는 어떻게 10개의 수소이온이 F0, F1, ATPS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3개의 ATP가 생성되는지 알아보자. 자, 나의 구조를 잘 들여다봐. 마치 리볼버, 그죠? 탄창이 뱅뱅 돌아가면서 원래 6혈포라고 구멍이 6개인데 10개라고 생각하세요. 10개의 움직이는 C 단위체가
C 소단위체가 고정되어 있는 A 소단위체와 접촉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간다. A 소단위체는 한 번에 한 개의 C 소단위체하고 접촉을 못하게 보시면 약간 접촉하고 있죠.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A 소단위체는 한 번에 한 개의 C 소단위체하고밖에 결을 못한다. A 소단위체를 통해서 수소이온 한 개가 통과할 때마다 C 소단위체와 A 소단위체의 결합이 끊어지고 그 결과로 C 소단위체 10개 묶은 다발이 한 번 돌아갈 때마다 360도 나누기 10 36도씩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수소이온 10개가 돌아가면 한 바퀴 뺑 돌게 된다. 그렇죠? 왜 수소이온이 A를 통과할 때 C 뭉치가 왜 회전하게 되는지, 왜 회전하게 될까? 자, A 소단위체와 C 소단위체 사이의 결합은 역시 아이오닉 인터랙션이에요. 아이오닉 인터랙션. 자, A의 알지닌 레지듀, 포지티브 차지, 양이온을 띄고 있는 알지닌 레지듀가 있고, C에는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는 아스파르틱 애시드가 있어요. 자, NH3 플러스와 CO 마이너스 사이에 이렇게 결합이 일어나겠죠, 그죠? 결합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얘가 누가 끼어들어요? 수소이온이 끼어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수소이온이 끼어들면은 여기 CO 여기가 CO 마이너스 수소이온이 결합하면서 차지가 없어지죠. 그러면 알지닌하고 아스파르테이트 간의 아이오닉 인터랙션이 정전기적 인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A 서브유닛과 C 서브유닛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그 다음번에 역시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던 이 옆에 있던 C2가 이쪽으로 36도 이만큼 딱 돌면서 C2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안녕, 나는 C2야. 분하다 잠시 뒤에 보자. 한 바퀴 돌면 다시 만나겠죠? 그 다음은 내 차례 C2, C3, C4 이런 식으로 수소이온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수소이온이 이동됨에 따라서 수소이온이 C2의 결합함에 따라서 이렇게 C 서브유닛들이 A와 상대적으로 조금씩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윗그림에서 보듯이 수소이온 한 개가 막간 공간에서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로 들어올 때마다 C 소단위 뭉치가 36도씩 돌아서 10개의 수소이온이 모두 이동하면 360도씩 한 바퀴가 돌게 되지. 한 바퀴가 돌게 되면은 이 C와 연결된 F0 컴플렉스에 C와 연결된 F1 컴플렉스에 뭐가 있었어요? 감마축. 감마 소단위체가 역시 한 바퀴 돌게 되죠. 이게 한 바퀴 돌게 되면, 얘가 한 바퀴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쪽 베타 1도 오픈 루즈 타이트 한 사이클 돌고, 베타 2도 얘도 오픈 루즈 타이트 한 바퀴 돌고, 베타 3도 오픈 루즈 타이트 한 바퀴 돌고, 세 개의 서브닛이 모두 다 오픈해서 ADP와 포스페이트를 받아들이고, 루즈에서 ADP와 포스페이트를 어느 정도 차분하게 붙이고, 타이트해서 얘네들을 완전히 딱딱 붙여가지고 ATP를 만드니까, 결국 얘가 한 바퀴 돌면은 베타 1, 베타 2, 베타 3에서 각각 ATP가 한 개씩 만들어져서 토탈 3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결국 감마 소단위체가 베타 소단위체 3개 사이를 한 바퀴 돌면은, 즉 NADH 한 개가 산화되면은 수소이온 10개가 막간 공간으로 이동하고, 다시 이 수소이온 10개가 F0, F1 ATPase를 통과하게 되면은 C 수단위체 10개 뭉치가 한 바퀴 돌고, 그러면 감마 서브릿이 역시 한 바퀴 돌고, 그러면 ATP가 3개 합성된다. 즉 NADH가 한 분자가 산화되면 ATP가 3개 만들어진다. 이제 알겠죠? 자, NADH 하나당 ATP는 3개. FADH2는 이게 2가 들었어. 참 이런 FADH2는 이미 수정했는데 ATP 2개. 자, 교수님, 그런데 NADH는 한 분자가 산화될 때 ATP가 3분자 만들어지는데 FADH2가 산화될 때는 ATP가 두 분자밖에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너무 자, 드디어 너희들이 지적 수준이 비슷해진 거구나. FADH2는 산화될 때 NADH처럼 10개의 수소이온을 매트릭스로 수송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럼 과연 FADH2 산화될 때 도대체 몇 개의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걸까? 한번 다음 그림에서 따져보도록 해요. 자, 여기 재밌는 게 우리 NADH는 산화될 때 컴플렉스 1에서 4개, 컴플렉스 3에서 2개, 4개, 그리고 컴플렉스 4에서 2개의 수소이온, 즉 10개를 이동시켰죠. 하지만 FADH2는 컴플렉스 1에게 전자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죠? 컴플렉스 2,
숙시네이트 네하이드로제네즈를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2에게 전자를 주는데 잘 아시다시피 FADH2에서 숙시네이트에서 FADH2로 전자가 전달될 때는 그리 많은 에너지가 유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래서 컴플렉스 2에서는 수소이온을 막간 공간으로 수소이온을 이동시키지 못한다. 즉 FADH2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최종적으로 물 분자에게 전달될 때는 수소이온이 컴플렉스 3에서 4개, 컴플렉스 4에서 2개, 즉 6개밖에 이동이 안 된다. FADH2는 수소이온을 6개밖에 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C 소단인 뭉치를 한 바퀴 돌리지 못하고 10분의 6바퀴 회전시키니까 10분의 6 곱하기 3 하면은 대충 한 어림잡 아서 2개 정도 ATP가 만들어질 거다. 왜? 한 바퀴 돌 때 3개 만들어지니까 10분의 6바퀴, 5분의 3바퀴 만들어질 때는 5분의 3하고 3분의 2하고 어느 게 더 커요? 3분의 2가 더 크죠? 그죠? 어쨌든 3개, 2개 정도 만들어질 거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림잡은 그러한 얘기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탄소의 전자를 꾸겨 넣어 만드는 NADH가 질소의 전자를 꾸겨 넣어 만드는 FADH2보다 에너지 함량이 높은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FADH2를 산화시켜 가지고는 수소이온을 10개가 아니고 6개밖에 막간 공간으로 이동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F0, F1 ATP를 완벽하게 한 바퀴 돌리지 못하고 10분의 6바퀴, 5분의 3바퀴밖에 못 돌리기 때문에 ATP가 2개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을 총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해당 작용, T-cell 사이클, 그리고 전자 전달기를 모두 공부했으니까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을 모두 총정리해 보자. 자, 아까 얘기했듯이 생화학에서 유산소 호흡이라는 것은 세포가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를 이용해서 전자 전달기까지 완전히 이용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포도당 한 분자가 완전히 CO2로 산화되면 38 ATP 혹은 36 ATP가 생긴다는데 38 혹은 38개 혹은 36개가 생기는데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할게요. 근데 이 아저씨가 자고 있는데 굉장히 비관적인 태도로 끝까지 거 38개, 36개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걸 도대체 왜 배우는 거냐? 별 의미도 없는데 왜? 이건 사실 이론적인 최대 생산치일 뿐이다. 얘 말도 일리가 있어요. 36개든 38개든 그건 사실 의미가 없고 실제로 38개나 36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왜?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쓰일까? 어디에 쓰일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는구나. 알면서도 이제 뭐 마이크 크기 귀찮고 뭐 쑥스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걸로 알게요. 자, 글루코즈가 최종적으로 산화되면은 10개의 NADH 그리고 2개의 FADH2 그리고 ATP 4개 ATP 4개는 TCA 사이클에서 2개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글라이콜라이시스 2개 만들어지고 그죠? NADH는 역시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도 만들어지고 TCA 사이클에서도 만들어지죠. 자, TCA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글루코스 한 분자가 CO2로 산화되면 위의 식처럼 10개의 NADH 그리고 2개의 FADH2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았지?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ATP를 계산해야지. 자, NADH는 물 분자를 하나 만들면은 ATP 3개, FADH2는 물 분자를 하나 만들면은 ATP 2개, 그렇죠? 2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NADH 하나당 3개 ATP, FADH2 하나당 2개 ATP가 생성되니까 NADH는 10개, 그리고 FADH2는 2개니까 여기 10개는 30개, 여기는 몇 개야? 4개. 30 더하기 4 더하기 4. 38개. 그렇죠? 38개의 ATP가 이론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 38개의 ATP가 생성될 수 있다. 글루코즈 하나가 완전히 CO2로 산화되었을 경우 6개의 CO2. 글루코스 하나에 있는 탄소 6개가 모두 다 탄소가 가장 최종적으로 산화된 형태의 CO2로 산화되었을 경우 ATP가 38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theoretical, 이론적인 최종 생산치 추정치일 뿐이다. 왜?
NADH와 FADH2가 모두 전자 전달기에서 산소에게 전자를 전달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또 아니고 NADH가 다른 데도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 생화학 들어보면은 NADH가 여기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사용된다. 또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마이토콘드리아 내막 안팎에 있는 수소이온 농도 기록이 수소이온이 잔뜩 있죠 여기. 얘네들이 모두 100% ATP 합성에만 쓰이질 않는다는 거다. 왜? 분자세포 생물학 1학기 때 배웠죠? Indirect Active Transport, 간접 능동 수송할 때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자들을 이동시키는 거 봤죠? 멤브레인뿐만 아니라 플라스마 멤브레인, 세포막뿐만 아니라 마이토콘드리알 멤브레인 안팎으로 분자를 이동시킬 때도 이 수소이온 농도의 기울기가 에너지의 형태로 사용돼요. Indirect Active Transport, 간접 능동 수송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파이루베이트 같은 경우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 더 농도가 높은데 세포는 계속 마이토콘드리아 내부로 파이루베이트를 잘 모른다 그래서 파이루베이트를 갖다가 이동을 시켜야 한다. 그때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파이루베이트를 갖다가 간접 능동 수송 indirect active transport를 하기 위해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쓰인다. 마이토콘드리아 내부로 수송할 때 수소이온 농도의 기울기가 사용돼. 파이루베이트가 일단 들어와야지 TCO 회로가 돌아가서 NADH, 뭐 FADH2는 모두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작 ATP만 만들려고 여기서 부대끼는 게 아니다, 그죠? 부대끼는 게 아니다. ATP 합성도 중요하지만 파이루베이트, 사이트레이트 등의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를 수송해도 우리 수소이온 농도의 기울기가 사용된다. 저 너의 아빠도 월급 타면 모두 쌀만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숙성 등심도 드시고 스시도 사드시고 여러 가지. 이게 절대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ATP 합성에만 쓰여서 38 ATP가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세포 안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경우인 이론적인 최대 생산치, 맥시멈 theoretical yield 같은 거 38 ATP 따위 공부해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하긴 뭐하냐, 시험 문제 낼 때 쓰는 거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 수능 보셔서 들어오셨겠지만 생명과학 원에서 그 유전 문제 같은 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를 많이 내죠. 그리고 생명과학 2 보신 분들은 잘 안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거기도 전혀 말도 안 되는 PCR 실험 같은 걸 내는데 PCR 프라이머가 6개짜리 프라이머로 해서 사실 생물의 소재를 이용한 IQ 테스트 같은 문제를 보는데 문제를 위한 문제죠, 그죠? 왜 그렇게 내지 않고서는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이해는 한다만 이거는 38 ATP, 36 ATP를 설명하는 거는 그 정도에 비하면 약과죠, 그죠? 이런 거에는 충분히 우리가 대학 수준에서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이러한 생명 시스템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되는 거죠. 왜 36개, 38개 안 만들어지고 적게 만들어지냐?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100% ATP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또 마지막으로 NADH가 몽땅 다 전자 전달기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두 개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 문제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또 하나의 퀘스천이 남았죠. 어떤 경우는 38개, 어떤 경우는 36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자, 책을 보면은 어떤 종류의 세포에서는 38개의 ATP가 글루코스 하나당 이론적인 최대 생산치 theoretical maximum yield고 또 어떤 종류의 세포에서는 36개가 theoretical maximum yield라고 한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자, 뇌와 근육, 기타 기관의 세포에서는 36 ATP, liver, kidney, heart, 내장들 주로, 간장, 신장, 심장에서는 38, 꽉꽉 채워가지고 38개가 다 만들어지고 스켈레탈 머슬, 브레인, 뭔가 일을 많이 하는 데 같은 데서는 우리가 36개밖에 안 만들어진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차이점이 뭘까? NADH는 세포 내 어디서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NADH가 만들어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recall,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공부했던 것을 다시 되새겨 보면 기억날 거야. 해당 작용 과정 중 세포질에서 NADH가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NADH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NADH 서로 가치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100불짜리 US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물가가 비싼 노르웨이의 오슬로로 여행을 가서 맥도날드를 사 먹는다고 하면은 100불짜리로 거기서 맥도날드 세트 시켜 먹으면은 뭐 한 세트에 뭐 25불 정도 해요. US 달러로 4개밖에 못 시켜 먹는데 뭐 한국에서 아니면 뭐 저기 뭐 동남아 같은 데는 물가가 싼 데서 그러면은 뭐 빅맥 세트를 뭐 10개 이상 사 먹을 수도 있다. 그렇죠? 각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 지폐라고 해도 그 활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NADH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NADH는 그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밸류를 지닐 수 있다. 그런데 이 브레인과 스켈레탈 머슬 셀에서는 셀의 환경하고 이 리버 키드니 하트 셀의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어떤 생각해보면 이제 대충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죠. 38ATP 쭉 NADH를 완전히 글루코스로부터 ATP 38개를 완전히 쪽쪽 뽑아내는 그런 경우에는 NADH가 세포질에 있으나 마이토콘드리아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36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브레인이나 스켈레탈 머슬의 경우에는 뭔가 세포질에 있는 NADH가 완벽하게 ATP 3개를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할인이 되는 게 아닌가, 2개를 못 만들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딱 2개 차이가 나잖아. 그리고 세포질에서는 NADH가 몇 개 만들어지죠? 2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2개 만들어지는 NADH가 원래는 마이토콘드리아 NADH가 똑같이 ATP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쟤네들이 뭔가 부족해서 2개밖에 못 만들면 바로 이 2개의 차이, 38과 36, 38개의 ATP와 36개의 ATP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는 게 아닐까. 그쵸,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맞는 거죠. 바로 이 스켈레탈 머슬, 우리 근육, 별로 근육이 없으면 근육세포의 NADH와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NADH와 그리고 브레인에 있는 세포, 뇌세포 NADH는 세포질에 있는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NADH와 액면가는 같지만 그 활용도가 서로 다르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NADH도 전자 전달기에 참여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전자 전달기는 모두 다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NADH가 벌써 잊어버렸죠. 콤플렉스 1, NADH 유비큐론 옥시도 리덕테이즈 컴플렉스, 그죠? NADH 코엔자임 Q 옥시도 리덕테이즈 컴플렉스 1, 거기서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빼앗아서 코엔자임 Q에게 넘겨주면서 NADH에 있는 전자를 빼앗아 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NADH가 전자를 뺏기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물론 세포질 밖에서 다른 기질에게 전자를 주면서 빼앗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ATP를 만들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NADH랑 우리가 똑같은데 차별하는 겨? 미안, 이게 만약에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에 커다란 포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포어가 있어요. 뭐 마이토콘드리아 포어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물질들이 통과할 수가 있긴 있는데 뭐 이제 핵공 복합체하고 헷갈렸구나. 마이토콘드리아도 포가 있긴 있는데 핵공 복합체처럼 커다란 건 이동하지 못하고 마이토콘드리아는 포는 다른 작은 물질들밖에 이동하지 못하고 굉장히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NADH가 통과할 수 있는 뭐 농도 9배에 의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달시키는 포는 채널 프로테인이나 캐리어 프로테인이 없어요. 그래서 NADH가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 그렇죠? 활성화된 전자, 뜨거운 전자, NADH라는 뜨거운 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열 에너지, 즉 전자 에너지를 누구한테 전달시켜줘야 되는데 NADH, 뜨거운 돌이 직접 들어오지는 못하고 NADH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전자만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근데 전자가 혼자 이동하지는 않고 셔틀을 타고 이동한다. 셔틀.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셔틀이 있어요. 빵 셔틀이 아니고 전자 셔틀. 뭐라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오면은 셔틀을 타고 오라고 셔틀버스. 자, 마이토콘드리아 세포질 왔다 갔다 하는. 자, 여러분들 자연대에 오기 되게 좋죠. 한양대역에서
내려서 2번 출구로 와서 걸어오는 것보다는 저 왕십리역에서 내려가지고 저 앞에서 병원 가는 셔틀버스를 딱 내면은 저기 병원에 딱 내려서 걸어오기가 되게 편해요. 그걸 자꾸 이용하다 보면 몸무게가 점점 느는 현상이 생기곤 하는데 가능하면 걸어 다니고 올라도록 하세요. 제가 한양대학교 처음 왔을 때 뭐 그런 공약이 있었어요. 제한대까지 너무 올라오게 합니다. 인문대까지. 그래서 저기 그 계단 있죠. 나무 계단 맨날 부서지는 계단. 거기를 갖다가 무슨 뭐 에스컬레이터로 만들겠다. 뭐 그러한 공약을 낸 학생회가 있었는데 당선은 안 된 걸로 알아요. 근데 셔틀버스, 저 왕십리역과 한양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처럼 셔틀버스에는 우리들이 주로 타지만 여긴 셔틀이니까 전자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누구? NADH 그리고 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전자 수용체에 왔다 갔다. 뭐라고 마이토콘드리아에 오려면 셔틀을 타고 오려고? 어차피 NADH 너는 너무 커서 셔틀을 못 타니까 빨리 NAD 플러스로 산화되면서 전자만 셔틀에 태워서 보내.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 두 개가 셔틀에 탔어요. 자, 셔틀이 이제 환원된 거죠. 산화된 셔틀과 환원된 셔틀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환원된 셔틀, 리듀스드 셔틀이 전자 두 개를 싣고 마이토콘드리아 고고 시행,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에 셔틀이 통과하는 그러한 이 채널이 있다. 들어가서 얘가 이제 이 안에 있는 전자를 누구에게 주느냐? NAD 플러스에게 주어서 별로 받기 싫지만 받기 싫은 건 이해하죠, 그죠? NAD 플러스나 FAD 둘 다 모두 전자를 받기 싫어해요. 억지로 꾸겨 넣는 거라 그랬죠. 꾸겨 넣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때 에너지가 발생한다. 세포질에 있던 NADH로부터 전자 두 개를 빼앗아서 마이토콘드리아로 모셔왔다. 누구 줄까? 자, 다시 전자 내려놓고 다시 이 구멍을 타고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죠. 별로 받기 싫지만 나한테 꾸겨 넣어줘도 돼. 나도 별로 전자 받기 싫지만 NAD 플러스에 주는 것보단 편하죠, 그죠? NAD 플러스에 전자를 넣어서 NADH를 만드는 것보다는 FAD에게 전자를 줘서 FADH2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만들기 쉽죠? 그러니까 셔틀을 타고 온 전자가 FAD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NAD 플러스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셔틀은 FAD에게 전자를 주는 전용 셔틀, 자, 빵 셔틀이 두 개 있는데 두 개의 일진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서 빵 셔틀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NAD 플러스 NAD에게 전자를 주는 셔틀 그리고 FAD에게 전자를 주는 셔틀 두 개의 셔틀이 존재한다. 각 세포의 형편에 따라서 세포질 NADH가 가지고 있던 전자는 마이토콘드리아의 FAD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혹은 NAD 플러스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얘는 마이토콘드리아에게 NAD 플러스에게 전자를 전달해서 NADH를 만드는 셔틀. 반면에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FAD에게 전자를 줘서 FADH2를 만드는 셔틀. 두 개의 셔틀이 존재한다. 사실 윗그림에 이렇게 하나의 셔틀이 다 주는 것처럼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의 모순은 실제로 셔틀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NAD에게 주든지 FAD 플러스에게 주든지, 그죠? NAD 플러스에게 주든지 혹은 FAD에게 주든지 두 종류의 셔틀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각 세포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FAD에게 주는 셔틀이 사용되고 어떤 경우는 NAD 플러스에게 주는 셔틀이 사용되는지 그 세포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다른 셔틀이 사용되는지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질문 없으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